가족! 돈 없는 애들에겐 사치야! 최상우 부사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푸른 등대 고아원의 낡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고아원 후원 행사가 한창인데도 그의 얼굴엔 짜증만 가득했죠. 임시로 설치된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나와 그림을 선보이고 있었지만 최상우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 확인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행사면 사진만 찍고 가도 충분하지. 그가 옆에 선 비서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앞줄에 앉은 몇몇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선 깔개도 낡고 플래카드도 아이들 손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써진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 남자가 유독 오래 서 있었죠. 검은 코트를 입고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 김도현이었습니다. 나이는 68세 정도로 보였고 그 옆에는 비슷한 또래의 집사 한 노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현은 후원자 명단에 익명으로 이름을 올린 채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저 회사 복지재단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후원 활동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도연의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중에서도 특히 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 것입니다. 12살 민수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투박한 그림이었지만 도연의 눈엔 무언가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대문이 있는 단층집, 그 옆에 서 있는 노란색 우편함, 그리고 대문 바로 옆에 놓인 작은 강아지 인형까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무대에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제가 꿈꾸는 가족의 집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란 대문 앞에는 우편함이 있고 거기에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가 와요. 그리고 대문 옆에는 콩이라는 강아지 인형이 있는데 콩이. 도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콩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죠. 오래전 자신의 집 대문 옆에도 비슷한 강아지 인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발표가 끝나자 최상우가 억지로 박수를 치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민수 군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그림일 뿐이죠.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가 수표를 흔들며 사진 찍자고 제안했을 때 민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거지의 그림이 그룹 돈을 움직일 줄 알았어? 최상우가 민수에게 속삭이듯 던진 말이었지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체육관 전체에 들렸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고 아이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죠. 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아이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행사가 끝날 무렵 도연은 원장 박정숙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혹시 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후원해 주신 분이시군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와 함께 지냈어요. 박정숙의 설명을 들으며 도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림 속 풍경이 단순한 상상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특히 콩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거든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이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걸 보면 혹시 모르죠. 그때 최상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원장에게 다가가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그룹에서 고아원 지원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복지 예산 재편 때문에 말이죠. 박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최상우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수의 그림과 자신의 기억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면서 도연은 마지막으로 민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파란 대문, 노란 우편함, 그리고 강아지 인형 콩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만남의 신호일까요?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파헤쳐 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가 차에 올라타며 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냄새가 같아. 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도연과 민수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말이죠. 사흘이 지났지만 도연은 민수의 그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 파란 대문과 노란 우편함이 떠올랐죠.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더욱 선명하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집사님, 옛날 우리 집 사진이 남아있나요? 도연이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집 말씀이신지요? 제가 결혼 초기에 살던 집 말입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살던.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집에서의 기억들은 너무 아팠거든요. 아내 은주와 5살 딸 지연이와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끔찍한 날까지. 찾아보겠습니다, 회장님.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다시 푸른 등대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후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죠. 원장 박정숙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다시 와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나요? 지금쯤이면 뒤쪽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시간만 나면 그림을 그리거든요. 도연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정말 민수가 있었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서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안녕, 민수야. 도연이 다가가자 민수가 깜짝 놀라며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후원 행사 때 보신 분이시죠? 맞아. 그때 내 그림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그림에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뭘 그리고 있는지 볼 수 있을까? 민수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집을 다른 각도에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여전히 파란 대문과 노란 우편함이 있었고 대문 옆 강아지 인형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이번 그림에서는 창문 커튼의 무늬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꽃무늬 커튼이었는데 도연이 보기에는 어딘가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어디서 본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민수가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에서도 봐요. 이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꿈을. 도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꿈이라고 하지만 혹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콩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콩이요? 그것도 그냥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아서요. 민수가 강아지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짜 강아지는 못 키우니까 인형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렸어요.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딸 지연이가 대문 옆에 강아지 인형을 놓으면서 콩이야, 여기서 집 지켜줘라고 말하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기억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 때문에 만들어낸 착각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부모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요. 여자분 목소리 같은데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수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때 최상우가 고아원에 나타났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온 것 같았죠.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지원 중단건을 정식으로 통보하러 왔습니다. 최상우가 공문 봉투를 박정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박정숙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니죠.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최상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에 있던 도연과 민수를 발견했죠. 이분은 후원 행사 때 오신 분이네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최상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런 곳에 너무 정 붙이지 마세요. 어차피 오래 못 갈 테니까요. 최상우가 비웃듯이 말하며 민수의 스케치북을 흘깃봤습니다. 또 그림 그리고 있네? 그림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가 민수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움츠러들며 스케치북을 더 꽉 안았죠. 애들한텐 하늘이 몇 번 무너져도 뉴스거리가 안 돼. 최상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도연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최상우 일행이 떠난 후 박정숙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으셨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다른 후원처를 찾아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정숙의 얼굴에 깊은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보내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든 없든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순 없었거든요. 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도움을 말씀이세요? 일단 당분간 운영비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박정숙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의 입양 기록이나 과거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도연은 한노인과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민수의 과거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병원 앞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에 맡겨진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발견 당시의 기록을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 날짜가 바로 도연의 아내와 딸이 실종된 날로부터 며칠 후였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운명일 수도 있고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말이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낼 때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도연은 한노인과 함께 오래된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내와 딸을 잃은 후 그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이곳에 보관해뒀거든요. 너무 아픈 기억들이라 꺼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한 노인이 먼지가 쌓인 상자에서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치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살았던 단층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첫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대문, 그 옆에 서 있는 노란 우편함, 그리고 대문 바로 옆에 놓인 작은 강아지 인형까지 민수가 그린 그림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한 노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5살 지연이가 강아지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인형 목에는 콩이라고 써진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노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도연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에 걸린 꽃무늬 커튼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죠. 민수가 그린 그림 속 커튼, 무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도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제 외손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오후 도연은 다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몇 장을 가지고 가서 민수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고아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풀이 죽어 있었고 박정숙 원장의 얼굴도 어두웠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가 다녀간 것 같아요. 아이들 그림 전시물들이 어지럽혀져 있었거든요. 박정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민수의 그림이 심하게 훼손되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민수는 어디 있나요? 방에 있어요. 아침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연이 민수의 방으로 가보니 아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었죠. 민수야, 괜찮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 그림이 이상한가요? 민수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어젯밤에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제 그림을 보더니 이상하다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전시할 자격이 없다면서 찢어버렸어요.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민수를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민수야, 내 그림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소중한 그림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래서 아저씨가 이걸 가져왔어. 도연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파란 대문과 노란 우편함이 있는 집 사진이었죠. 민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게 제가 그린 집이랑 똑같아요. 맞아. 이 집에서 아저씨가 옛날에 살았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린 건 진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니? 민수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괜찮아?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이상해요. 슬픈데 또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도연은 민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외손자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때 박정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기분이 좀 나아졌니? 원장님, 이 아저씨가 제 그림과 똑같은 집 사진을 가져왔어요. 민수가 신기한 듯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정숙도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민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민수의 DNA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DNA 검사요? 왜 갑자기? 박정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가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민수의 동의와 원장님의 허락이 있어야겠지만요. 민수가 도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가 아저씨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진한 질문에 도연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 좋아요. 전 뭐든지 할게요. 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정숙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수에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날 저녁 도연은 한노인과 함께 검사 준비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에 연락하고 모든 절차를 은밀하게 진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최상우가 이미 도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도연이 민수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죠. 뭔가 이상해. 왜 저 영감이 그 거지 새끼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최상우가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이 뭘 하는지 조사해봐. 특히 고아원 관련해서 말이야. 한편 도연은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옛날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만약 민수가 정말 자신의 외손자라면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 지연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도연은 내일 나올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민수라는 아이를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연에게는 마치 사흘이 3년처럼 느껴졌죠.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밤마다 꿈속에서는 옛날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도연은 고아원을 2번 더 방문했습니다. 민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아이의 과거에 대한 단서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가끔 꿈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분이 계세요. 머리가 길고 웃을 때 눈이 예뻐요. 민수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민수 사랑해라고 말씀해요. 그 말을 들은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 지연이가 어릴 때 항상 하던 말이었거든요. 또 다른 분은 안 계시니? 할아버지 같은 분도 계세요. 목소리가 낮고 따뜻해요. 그분은 저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도연은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뜻밖의 인물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돕는 여성 한 명이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죠? 도연이 박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아, 김지연 씨예요. 가끔 와서 청소를 도와주세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에요. 김지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혹시 그분과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을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지연이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 절반을 모자로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낡은 실팔찌가 매여 있었거든요. 빨간색과 노란색 실로 만든 팔찌였는데 매듭법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도연의 아내 은주가 딸에게 직접 만들어준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잠깐. 도연이 말을 걸려고 했지만 지연은 이미 뒤돌아서 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고아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김지연이라는 여성을 봤는데 우리 딸과 이름이 같고 손목에는 은주가 만들어준 팔찌와 똑같은 걸 차고 있었어요. 한 노인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저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어요. 다음 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유전적 연관성 없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치점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무연관이라니. 회장님, 혹시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림 한 장에 기대다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도연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가족의 연결고리로 착각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도연의 말을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림 한 장의 기대단이라는 말이 아이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저씨에게는 그저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든 것일 뿐이었나요? 자신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찢어진 그림 조각들과 콩이 인형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역시 전 혼자인 거였어요. 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도연은 그날 저녁 한 노인에게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끝내자.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아. 회장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내 가족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림의 모든 디테일, 콩이라는 이름, 그리고 김지연이라는 여성의 존재까지. 다음 날 새벽 민수가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는데 아이는 찢어진 스케치북과 콩이 인형 조각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문을 나선 것입니다. 박정숙이 아침에 일어나서 민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민수야, 민수야. 원장의 절규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나와서 민수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그 소식을 들은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박정숙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민수가 사라졌어요. 어젯밤부터 안 보여요. 뭐라고요? 도연이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제가 어젯밤에 한 말을 들었을까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실망스러운 말들이 아이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 찾으러 가겠습니다. 도연이 한 노인과 함께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거리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린아이가 혼자 밖에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도연이 빗속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쨌든 이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이죠. 가족의 연결고리가 아니더라도 민수는 이미 도연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도연이 빗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최상우는 이 모든 상황을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이상한 행동들, 고아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민수와의 관계까지 뭔가 냄새가 나는군. 최상우가 비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그는 이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약점을 잡고 동시에 성가신 고아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계획 말이죠. 민수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박정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거든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 기사 보셨어요? 고아원 이사 중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정숙이 급히 컴퓨터를 켜보니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푸른등대 고아원 후원금 횡령 의혹 불거져. 아이들 밥값도 아끼며 원장 개인 계좌로 돈 빼돌려. 고아들을 이용한 모금 사기, 시민들 분노.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고아원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후원했다니 기분 더러워요. 원장부터 감옥에 보내야지. 불쌍한 건 애들뿐이네. 박정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단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했다는 고아원 내부 회계장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장부들은 박정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때 고아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구청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이죠. 원장님,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아이들 밥값을 빼돌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마이크와 카메라가 박정숙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기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장부들은 뭘로 설명하실 건가요? 시민들이 낸 소중한 후원금을 이렇게 쓰셨다고요?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구청에서 온 공무원들은 즉시 회계 감사에 들어간다며 모든 서류를 압수해 갔죠. 한편 이 모든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우였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이제 고아원은 끝장이야. 부사장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전화 너머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했으니까. 세상은 약한 울음보다 강한 돈소리를 듣거든. 최상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 고아원에 자주 나타나던데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거야. 늙은이가 쓸데없는 곳에 정신 팔리고 있으니까. 그날 오후 도연이 고아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급하게 달려와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고아원에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뭐라고요? 도연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지금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몰려가서 난리가 났어요. 도연은 곧바로 컴퓨터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명백히 조작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정숙 원장의 성격을 아는 도연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고아원을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이겠죠. 도연의 머릿속에 최상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원을 약속했던 단체들이 하나둘씩 후원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지가 나빠져서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박정숙은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정성껏 키워온 고아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상우 일행이 밤늦게 고아원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최상우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최상우가 신호를 보내자 그를 따라온 직원들이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말씀이세요? 박정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 그림들이요. 어차피 이제 쓸모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시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무작정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이들의 소중한 작품이에요. 박정숙이 막으려 했지만 최상우가 찬팔로 밀어냈습니다. 소중한 작품이라고요? 거지들이 그린 낙서가.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중 몇 명이 소동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의 절친한 친구인 영호도 있었죠. 우리 그림 어떡하는 거예요? 영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밤에 시끄럽게 굴면 어떡해. 최상우가 화를 내며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형 그림도 있는데. 돌려주세요. 영호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그림들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우가 영호를 거칠게 밀어버렸고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 버렸죠.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그 순간 영호가 붙잡고 있던 민수의 그림 일부가 찢어져 나갔습니다. 스케치북 모서리 부분이었는데
그곳에는 민수의 손가락에서 난 작은 상처 때문에 묻은 붉은 피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이런 그림들은 전시할 자격이 없어. 애들한텐 하늘이 몇 번 무너져도 뉴스거리가 안 돼. 최상우가 냉정하게 말하며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치워. 내일 쓰레기 수거차가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의 소중한 그림들은 모두 쓰레기 봉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처요? 원장님이나 상처 안 받게 조심하세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될 텐데. 최상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증거들은 뭘로 설명하실 건가요? 최상우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정숙이 본 적 없는 가짜 계약서와 영수증들이었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믿겠어요? 서명도 똑같은데. 최상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거든요. 고아원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헐값에 사들여 개발 사업을 벌이는 계획까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한 노인이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우연히 찢어진 그림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그림 일부분이었는데 종이 끝부분에 작은 붉은 점이 묻어 있었죠. 이게 혹시 한 노인은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어서 도연에게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이게 뭐죠? 민수 그림 조각 같은데 여기에 피가 묻어 있어요. 도연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작은 혈흔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이걸로 다시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저도 이상했거든요.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많았는데 결과가 무연관이라니. 도연도 그동안 마음 한편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도연과 한노인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재검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상우는 여전히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한 방해 작전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재검사를 위해 도연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검사기관을 선택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전문기관이었죠. 한 노인이 찾아낸 그림 조각의 혈흔을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 노인이 말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미 한 번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최상우는 도연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을 통해 도연이 재검사를 의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또 검사를 한다고? 끈질긴 늙은이네. 최상우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해외 기관이면 우리가 손댈 수 없잖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최상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면 아예 도연이 결과를 받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 무렵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인 민수는 도시 외곽의 폐건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곳이었죠. 아이는 배가 고팠지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었던 도연이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역시 전 혼자인가 봐요. 민수가 찢어진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폐건물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몸을 숨겼는데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김지연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아이가. 지연이 민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민수가 경계심을 가지며 물었습니다. 나는 지연이야. 고아원에서 청소 도와주는 사람이지. 넌 민수구나. 원장님이 찾고 계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 안 돌아가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어른들이 다 그래요. 처음엔 친절한 척 하다가 나중엔 귀찮아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민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 어른들만 있는 건 아니야. 정말로 너를 아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없어요. 저한테는 가족도 없고. 그때 민수가 가방에서 콩이 인형 조각을 꺼냈습니다. 낡고 찢어진 인형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지연이 그 인형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인형 어디서 났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린 그림에 있던 건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 인형 이름이 뭐니? 콩이요.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파란 대문 앞에서 어린 아이와 함께 콩이 인형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었죠. 아빠, 콩이가 집 지켜준대요.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하지만 지연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거든요. 사고 당일의 기억,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 그리고 기억을 잃고 방황했던 세월들까지. 그날 밤 지연은 민수와 함께 폐건물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민수는 지연이 곁에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아줌마는 가족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아줌마도 기억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지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더욱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민수를 찾기 위해 계속 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죠.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시 외곽 폐건물에서 아이와 여자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도연과 한 노인이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민수와 지연은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다만 바닥에는 민수의 것으로 보이는 연필과 지우개가 떨어져 있었죠. 여기 있었던 게 확실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함께 있었다는 건 뭘까요? 도연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민수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인 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계혈족으로 확인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보입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민수가 자신의 외손자였던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한 노인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맞아요. 민수는 정말 제 외손자예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검사 결과는 왜 다르게 나왔던 걸까요? 집사님, 뭔가 이상해요. 첫 번째 검사가 조작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짓을? 도연의 머릿속에 최상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최상우가 뒤에서 모든 걸 조작하고 있었던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민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서 민수를 찾아야 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죠. 그런데 그때 최상우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 김 회장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주총회를 앞당겨. 그리고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을 요구할 거야. 최상우는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이 그룹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죠. 고아원 스캔들도 이용해서 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돼. 하지만 최상우는 몰랐습니다. 도연이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 모든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진실을 알게 된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자신의 외손자라면 딸 지연이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본 김지연이라는 여성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사님, 김지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도연이 한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해 드릴까요? 과거 기록이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나타났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날 오후 한 노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연은 3년 전부터 고아원 청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신원 기록을 보니 몇 년 전 기억상실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죠. 회장님, 이 여성이 정말 따님일 수도 있겠어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소를 알아냈나요? 네, 하지만 지금은 집에 없는 것 같아요. 이웃들 말로는 며칠째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지연이 민수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혹시 민수와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넓은 지역을 수색해 봅시다. 한편 최상우는 도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님들, 김 회장의 최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이 최상우를 주목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고아원에 개인적으로 출입하며 아이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그게 문제가 될 일인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문제는 그 고아원이 횡령 스캔들에 휘말린 곳이라는 거죠. 게다가 회장님이 그곳 특정 아이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최상우가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판단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지. 설마 그럴 리가. 요즘 회사 경영에도 집중하지 못하시고 엉뚱한 곳에만 신경 쓰고 계세요. 최상우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도연이 최근 회사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장의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최상우는 이미 주주들을 설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연의 이상한 행동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봉투에서 민수 그림의 또 다른 조각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각에는 더 많은 혈흔이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림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민수. 회장님, 이걸 보세요. 한 노인이 급하게 도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군요.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외손자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었다니. 어서 찾아야 해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도연과 한 노인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 편의점 사장이 어린 아이와 여자가 함께 라면을 사갔다고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이를 많이 아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엄마 같았다고 할까. 편의점 사장의 말을 들은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김지연, 즉 자신의 딸일 거라고 말이죠. CCTV는 없나요? 있긴 한데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사장이 보여준 CCTV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걸음걸이와 뒷모습이 도연에게는 무척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 방향으로 갔다고 하셨죠? 네, 산 쪽으로 향했어요. 도연과 한 노인은 즉시 그 방향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수와 지연은 산속의 작은 폐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아줌마, 왜 저를 도와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너를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서. 지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혹시 아줌마도 저처럼 혼자예요? 응, 나도 가족이 없어.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묘한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거든요. 특히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가 그린 그 집 꿈에서만 본 거니? 아니에요. 가끔 깨어 있을 때도 생각나요. 특히 슬플 때면. 어떤 기분이 들어?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파란 대문 앞에서 어린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죠.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지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혹시?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깨웠습니다. 네, 너. 혹시 내 진짜 이름이 뭐니? 민수요. 아니야.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지어준 이름 말이야.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누군가가 우리 민호야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연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이 바로 민호였거든요. 민호야. 우리 민호야. 지연이 민수를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과 함께 민호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던 일 갑자기 달려든 트럭,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혼란스러운 기억들까지. 엄마,
엄마예요? 민수, 아니 민호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한 목소리, 안전한 품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지연이 아들을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10여 년간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아요?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모자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폐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한노인이 드디어 이곳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빛이 보였는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지연이 민수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둘의 닮은 얼굴까지. 지연아, 정말 너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지연이구나. 도연이 딸과 외손자에게 달려가서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서 만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세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한노인도 옆에서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도연의 슬픔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모두 함께.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우의 음모를 밝혀내는 것이었죠. 다음 날 최상우가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도연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사임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김 회장의 최근 행동을 보면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상우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고아원 출입 기록,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조작된 검사 결과까지. 이런 상태로는 회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지연과 민호, 그리고 한노인이 따라왔죠. 잠깐만요, 주주 여러분.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이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딸 지연이와 외손자 민호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가족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10여 년 전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최근에 찾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상우 부사장의 여러 음모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최상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헛소리라고요? 그럼 이것도 헛소리인가요? 도연이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DNA 검사 조작 증거, 고아원 스캔들 조작 과정, 그리고 최상우의 부정거래 내역들까지. 이건 어떻게? 최상우가 당황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사기관 매수, 언론 조작, 그리고 고아원 부지를 노린 투기 계획까지 말이죠.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부사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세상은 약한 울음보다 강한 돈소리를 듣는다고요. 도연이 최상우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진실의 목소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말이죠. 최상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고작 그림 한 장이 회사를 흔든다고요. 그림이 아닙니다. 도연이 민호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그린 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잃고도 몰랐던 가족의 공기, 집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민호가 새로 그린 가족 그림을 들어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족과 사랑의 가치 말이죠.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우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경찰도 이미 대기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죠. 넌 돈으로 소리를 키웠지만 난 진실로 마이크를 켰다. 도연이 최상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몇 달 후 푸른등대 고아원은 푸른대문 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도연이 사재를 털어 만든 재단이었죠. 본사 1층 로비에는 민호가 그린 가족 그림이 원본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족의 공기.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색연필을 들고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색칠을 잘 못하는데 선은 내가 잡아줄래?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은 제가 그을게요. 색칠은 할아버지가 해주세요. 지연도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우리도 끼워줘. 당연하죠, 엄마. 그렇게 3대가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대문과 노란 우편함이 있는 집, 그리고 그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이번에는 정말 완전한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한편 박정숙 원장은 새로 지어진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고 충분한 지원을 받게 되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원장님, 민호 형은 언제 와요? 다른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할아버지, 엄마와 함께 말이지. 정말로 민호는 주말마다 고아원을 찾아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도연도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뭐예요? 도연이 민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란다. 그럼 우리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작은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선물해주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며 가장 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가족의 공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민호의 그림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은 길을 찾아 흐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란 대문과 노란 우편함, 그리고 강아지 인형 콩이가 지켜준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